이슬람 최고 지도자 칼리프가 자루에 담겨 말발굽에 짓밟히며 처형당했습니다. 500년간 이슬람 문명의 심장이었던 바그다드가 단 몇 주 만에 잿더미로 변했거든요. 유럽을 불태운 몽골이 중동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슬람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의 몽골군을 결국 멈춰 세운 건 사막 너머에서 등장한 노예 출신 군인들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처음으로 완전히 꺾어버린 그 전투,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몽골군이 중앙아시아의 강대국 호라즘, 지금의 이란, 우즈베키스탄 일대를 초토화하고 철수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호라즘은 수도는 파괴됐고 귀족층은 씨가 마를 정도의 피해를 입었지만 완전히 꺼진 불씨는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었거든요. 술탄 무함마드 2세의 아들 잘랄루딘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몽골군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승리를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호라즘 편에서 다뤘듯이 칭기즈칸의 맹추격이 시작되자 방패 하나를 등에 지고 인더스강을 향해 뛰어내려 탈출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도편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인도 북부에 도착한 잘랄루딘은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적이든 군벌이든 민간인이든 닥치는 대로 흡수하며 병력을 키웠고 당시 인도 북부의 강국이었던 델리 술탄국에 반몽골 연합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워낙 거칠고 무자비한 전적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인도 서부 해안 지역을 직접 약탈하며 군대를 불렸죠. 이라크에서 동생 기야스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지금의 이란 중부 이스파한으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니 이라크와 이스파한의 권력자들은 기야스 편이었고 세력이 완전히 갈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잘랄루딘은 정치적 협상 같은 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병 500을 뽑아 기야스가 주둔하던 라이를 급습했고 제압한 뒤에는 지금은 내분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용서하고 자리까지 줬습니다. 냉혹한 철권 뒤에 유연한 포용을 얹은 거죠. 이 시점에서 잘랄루딘은 정식 국가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영토도 불안정했지만 몽골에 맞서 싸우는 무장 세력의 지도자로서 중동 전역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름을 발판 삼아 이슬람 세계의 최고 권위자 칼리프에게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칼리프는 잘랄루딘 가문과 오래 쌓인 악연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호라즘 술탄국이 전성기 때 칼리프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토를 침범한 전력이 있었거든요. 칼리프는 거절을 넘어 3만 대군을 직접 보내 잘랄루딘 세력의 토벌을 지시했습니다. 잘랄루딘이 가진 병력은 3천이었습니다. 10배 차이였죠.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병력을 산속에 숨겨두고 자신은 기병 500만 이끌고 나가 싸우다가 일부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프 군대가 쫓아오자 매복주로 그대로 유인해 순식간에 박살냈습니다. 이 승리를 기점으로 잘랄루딘의 기세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근처 타브리즈를 점령하고 조지아를 공격했으며 1226년 3월까지 이란 북서부에서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까지 차례로 휩쓸었습니다. 몽골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칭기즈칸 사후 서방 원정을 전담하던 사령관 초르마칸 노얀을 보내 이스파한을 치게 했는데 잘랄루딘은 전 병력을 투입해 겨우 막아냈습니다. 문제는 이듬해였습니다. 1228년 다시 충돌이 벌어졌는데 좌군을 맡은 기야스가 전투 도중 아무 말 없이 철수해버렸습니다. 결국 패배했고 몽골도 이 싸움에서 여유롭게 이긴 게 아니었는지 추가 공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귀환한 잘랄루딘은 배신한 기야스를 공격해 진압했고 이후 조지아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으며 지금의 터키 동부에 위치한 힐라트 요새를 빼앗고 지금의 터키 중부를 지배하던 룸 술탄국의 케이쿠바드 1세마저 꺾었습니다. 이쯤 되면 영웅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인더스강을 뛰어내린 도망자가 불과 몇 년 만에 중동을 흔드는 군주로 올라선 거거든요. 인도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잘랄루딘에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천재였지만 외교에서는 완전히 꽝이었거든요. 주변 강자들을 하나씩 꺾으면서도 그들을 적으로만 남겨뒀고 결국 사방이 원수로 가득 찼습니다. 1230년 결국 룸술탄과 아이유브 왕조가 연합해 잘랄루딘을 협공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는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던 중동의 최강자였는데 잘랄루딘이 영토를 넓히며 자신들의 세력권을 위협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이 전투에서 잘랄루딘은 크게 패했고 수년에 걸쳐 공들여 키운 정예병 전부를 잃었습니다. 몽골은 정확히 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르마칸 노얀에게 대규모 병력을 주고 이란으로 밀어붙였는데
1231년 겨울 안에 이란 북동부를 지나 잘랄루딘의 마지막 근거지인 아제르바이잔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를 땅도 도망칠 자리도 없어진 잘랄루딘은 지금의 터키 남동부 디야르바크르 인근에서 과거 원한이 쌓인 쿠르드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렇게 호라즘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초르마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라강 하류의 자리를 잡고 주변을 차근차근 장악해 나갔는데 저항하면 죽이고 항복하면 빼앗는 단순한 공식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동부 도시들이 그 공식에 따라 불타오르는 걸 목격한 타브리즈는 군대 한 명 내보내지 않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부 도시들이 뒤따라 약탈당했죠. 이 시기에 전해지는 기록 하나가 있는데 몽골군이 무슬림들을 학살하면서 알라 외에 신은 없다는 구절을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는 기도문이거든요. 몽골 병사들이 이 구절을 노래로 부르며 무슬림을 학살했다는 건 단순한 사륙이 아니라 너희 신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인다는 극도의 조롱이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신성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 무슬림 입장에서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냐면 수십 명의 포로가 무기도 없는 몽골 병사 한 명에게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못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병사가 포로를 죽이려 했는데 마침 무기가 없자 포로들에게 너희를 죽일 칼을 가져오라고 시켰고 아무도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꺾인 상태였던 겁니다. 체리 36년 조지아가 복속됐고 1239년 아르메니아의 아니와 카르스가 약탈당했으며 초르마카는 1241년 사망했습니다. 초르마케는 1241년 사망했습니다. 뒤를 이은 건 바이주 노얀이었는데 초르마칸 못지않은 냉혹한 지휘관이었거든요. 바이주는 1242년 지금의 터키 중부를 지배하던 룸 술탄국을 공격해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술탄 군대를 격파했으며 결국 술탄이 항복하면서 몽골은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의 국경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51년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새로운 데칸 몽케가 쿠릴타이 즉 몽골 최고조자를 결정하는 부족 회의에서 동생 훌라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페르시아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집트까지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1256년 2월 훌라구가 아무다리아 강을 넘으며 서아시아 최종 정복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일대 영주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었지만 끝까지 버텨낸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 북부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이스마일파, 흔히 암살단 혹은 하사신이라 불리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몽골 관리와 일반 주민을 암살하며 공포를 퍼뜨렸고 몽골 본부 카라코룸에 400명 규모의 자객단을 보내는 등 몽골 수뇌부까지 직접 위협했거든요. 어느 재판관은 이들 탓에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 주민들이 잠잘 때도 갑옷을 못 벗는다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전성기 중동을 호령하던 셀주크 왕조의 전면 침공을 막아낸 요새들을 가진 세력이었지만 이번엔 상대가 달랐습니다. 훌라구의 군대 앞에 이란 북부 요새들은 하나씩 함락됐고 이스마일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를 완전히 장악한 훌라구의 다음 목표는 바그다드였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수도이자 칼리프가 머무는 곳이었죠. 훌라구는 사신을 보내 항복을 요구했는데 칼리프 알 무스타심의 반응이 걸작이었습니다. 몽골을 이제 겨우 커가는 애송이라고 깎아내리며 거절했고 자신이 부르기만 하면 북아프리카 끝 마그리브에서 이라크까지 모든 무슬림이 달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총출동 선언이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유브 왕조의 군주들은 꼼짝도 않았고 룸 술탄국과 메소포타미아 영주들은 이미 몽골에 무릎을 꿇은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그다드 시민들이 몽골 사신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으며 옷을 찢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 소식이 훌라구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1257년 12월 훌라구는 세 방향으로 군대를 나눠 바그다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방 원정사령관 바이주가 티그리스강 서쪽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키트부카가 왼쪽을 이끌며 북쪽 방향으로 진군했으며 훌라구 자신은 중앙에서 정면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1258년 2월 18일 세 갈래 군대가 바그다드 동쪽에서 재집결했습니다. 도시는 포위됐습니다. 칼리프는 몽골이 완전히 집결하기 하루 전인 1월 17일 군대를 출격시켜 방어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뒤늦게 재상을 보내 강화를 요청했지만 훌라구는 거부했습니다. 사실 훌라구는 바그다드로 진군하기 전 시리아 원정 중에 이미 칼리프에게 항복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거절당했고 지금 와서 협상을 요청하는 건 너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2월 10일 칼리프가 직접 훌라구 앞에 나타나 항복했습니다.
훌라구는 도시 주민들에게 저항을 멈추고 바그다드를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주민들이 따르지 않자 몽골군은 도시를 쓸어버렸습니다. 학살과 약탈이 뒤따랐고 칼리프는 자루에 담겨 꿰매진 뒤 말로 밟혀 처형됐습니다. 몽골인들에게 피를 흘리지 않는 처형은 상대에게 베푸는 최고의 예우였다고 합니다. 500년 이슬람 칼리프 왕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훌라구의 어머니와 아내 모두 네스토리우스교를 믿는 케레이트 부족 출신이었고 그가 가장 신이 많은 장수 키트부카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무슬림이 학살당하는 와중에 기독교인들은 종파에 관계없이 훌라구 아내의 보호를 받아 목숨과 재산을 지켰고 예배와 집회도 허용됐으며 교회는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유력 인사들에게는 전리품 일부까지 나눠줬습니다. 당시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 레반트의 기독교 국가들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일한 명장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뒤 영국 왕 리처드 1세가 이끈 3차 십자군조차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고 이후 원정마다 결과가 참담했거든요. 그 절망 속에서 오래된 전설 하나가 다시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너머 동쪽에 거대한 기독교 왕국이 있다는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쪽에서 이슬람 국가들을 하나씩 짓밟으며 다가오는 몽골이 있었습니다. 바그다드 함락 소식은 레반트 기독교 국가들에게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전설 속 구원자가 마침내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실제로 훌라구는 인근 기독교 국가들에게 군대를 이끌고 합류하면 이슬람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했고 지금의 터키 남부 아르메니아 왕국의 헤툼 1세가 기꺼이 호응했습니다. 그의 사위이자 지금의 시리아 북부 안티오키아를 다스리던 보헤몽 6세도 합류했고 여러 기독교 영주들이 몽골 원정군에 가담했습니다. 1259년 9월 훌라구는 키트부카를 선봉으로 시리아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부와 터키 남동부를 거쳐 진격하면서 저항하는 쿠르드인들을 모두 죽였고 시리아 북부 여러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알레포에 도착한 몽골군이 항복을 요구했지만 주민들은 성벽을 믿고 거부했고 1259년 12월 19일부터 쌍방이 투석기와 화살을 주고받는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12월 17일 성벽 한쪽이 뚫렸고 알레포는 일주일에 걸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마스쿠스는 전투도 없이 바로 항복했습니다. 아무다리아 강을 건넌 지 채 4년이 되지 않아 훌라구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르메니아, 조지아, 터키 일대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다음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데칸 몽케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훌라구는 원정을 멈추고 회군해야 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키트부카에게 약 1만 명의 병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공백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맘루크, 아랍어로 소유된 자, 즉 노예라는 뜻인데요. 어릴 때 납치되거나 팔려와 인간이 아닌 무기로 키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감정도 고향도 가족도 없이 오직 죽이는 법만 배우며 자랐거든요.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칼로 목을 치고 어떤 전장에서도 살아남는 것, 그게 이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병기들이 결국 주인을 몰아내고 1250년 이집트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훌라구는 회군하면서도 이집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키트부카를 시리아에 남겨두고 맘루크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시 맘루크의 술탄은 쿠투즈였는데 그 역시 어릴 때 노예로 팔려온 맘루크 출신으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인물이었거든요. 쿠투즈는 권력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고 맘루크의 군사 지휘관 바이바르스는 그 사신을 죽이고 선제 공격을 감행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쿠투즈는 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반트 기독교 국가들 중 하나인 예루살렘 왕국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다스리던 백작 줄리앙이 몽골 순찰대를 기습해 키트부카의 조카를 살해한 겁니다. 키트부카가 격분했고 몽골과 기독교 세계가 쌓아온 동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교황이 몽골과 예루살렘 왕국의 공식 동맹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맘루크의 술탄 쿠투즈는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1260년 7월 말 쿠투즈는 바이바르스를 선봉에 세워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했습니다. 가자에 주둔하던 몽골 분대를 가볍게 쓸어냈고 예상치 못한 지원도 받았습니다. 원래 몽골의 동맹이었던 십자군 거점 도시 아크레가 등을 돌린 겁니다. 줄리앙의 기습 사건 이후 몽골과 사이가 틀어진 아크레는 오히려 맘루크에게 보급을 지원했고 맘루크 본대가 아크레 인근 해안지대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길까지 열어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몽골 편이었던 기독교 세력이 맘루크의 길잡이가 된 거죠. 맘루크는 키트부카보다 2배 이상 많은 병력을 갖추고 결전에 임했습니다. 1260년 9월 3일 새벽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지방의 좁은 골짜기 아인 잘루트, 샘물의 눈이라는 뜻의 이 작은 골짜기에서 역사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몽골군이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만든 전쟁기계, 유럽을 불태우고 바그다드를 잿더미로 만든 그 군대였습니다.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맞은편 진영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전 상대편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소음이 납니다. 그런데 맘루크 진영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차가웠습니다. 몽골 병사들의 눈에 들어온 건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자신들을 똑바로 노려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음만 보며 자란 인간 병기들, 두려움을 배운 적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몽골 병사들은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상대가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야생 양의 뿔로 만든 각궁을 당기며 돌격했습니다. 사거리 300m, 두 겹 갑옷도 뚫는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도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살이 쏟아지는데 맘루크 병사들이 방패를 들어올렸습니다. 두꺼운 철제 방패를 비스듬히 틀어 화살을 흘려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몰아 맞받아쳤습니다. 맘루크도 똑같은 각궁으로 화살을 쏘며 정면으로 달려들었거든요. 몽골의 화살에 맘루크의 화살이 교차했습니다. 키트부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맞받아친 군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저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막 너머 어딘가에서 끌려와 죽음만 보며 자란 자들, 고향도 이름도 없이 오직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자들이었거든요. 몽골 병사들은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맘루크 전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키트부카는 불길함을 떨쳐냈습니다. 역시 버티지 못하는구나.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술탄 쿠투즈가 처음부터 짜놓은 판이었거든요. 지휘관 바이바르스에게 선봉을 맡겨 몽골군을 골짜기 깊숙이 끌어들이고 자신은 숨겨둔 병력으로 사방을 틀어막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러서는 속도가 너무 일정했고 대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이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좌우가 좁아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퇴로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투즈의 신호와 함께 골짜기 양쪽 언덕에서 중장기병이 일제히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앞에선 바이바르스가 반격을 시작했고 좌우와 뒤는 쿠투즈의 병력이 틀어막았습니다. 몽골군은 포위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전쟁기계답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반격했고 돌파구를 찾아 사방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달랐습니다. 사막 너머에서 끌려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해 훈련된 인간병길이었거든요. 맞아도 찔려도 말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두려움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몽골군이 뚫으려 할수록 인간병기들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키트부카는 끝까지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부하들이 탈출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몽골 장수가 전장에서 도망치는 일은 없다고 했거든요. 결국 포위된 채 포로로 잡혔고 쿠투즈 앞에 끌려온 키트부카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병사는 패배해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처형됐습니다. 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몽골이 졌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아인잘루트, 이 이름은 몽골이 처음으로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 전선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맘루크는 이 승리를 기점으로 시리아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총공세를 펼치며 몽골 세력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승전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인잘루트 전투의 선봉을 맡아 몽골군을 무찌른 바이바르스가 전투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술탄으로 임명해준 쿠투즈를 암살하고 스스로 술탄 자리에 오른 겁니다. 몽골을 꺾은 영웅이 자기 주군의 피로 왕좌를 물들인 거죠. 놀라운 건 맘루크 병사들이 이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병기로 길러진 이들에게 충성은 주군이 아닌 강자에게 바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몽골과의 동맹을 벌이고 맘루크 편에 섰던 기독교 국가들은 곧 자신들이 한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이바르스는 몽골을 격퇴하자마자 칼끝을 돌렸습니다. 자신을 도왔던 기독교 국가들을 향해서요. 아크레 입장에서는 청천벽기였습니다. 몽골을 막으려고 맘루크에게 길까지 열어줬는데 그 맘루크가 다음 표적으로 자신들을 지목한 거거든요. 하지만 바이바르스에게 은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몽골이 사라진 순간 그에게 기독교 국가들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1265년 가이사랴를 시작으로 십자군 거점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바이바르스의 후계자들도 이 작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결국 1291년 마지막 십자군 거점 아크레가 함락되면서 200년 십자군 역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몽골이라는 방어막을 잃은 순간 기독교 국가들의 운명도 함께 끝난 거였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이후 250년간 이집트와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납치된 어린 노예로 시작해 주인을 몰아내고 왕조를 세운 것도 모자라 유럽을 불태우고 바그다드를 잿더미로 만든 세계 최강 전쟁 기계 몽골까지 짓밟아버린 인간 병기들의 제국이었거든요. 그 끝은 1517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가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스만 제국의 군대 역시 맘루크 출신 병사들로 가득했거든요. 결국 인간 병기를 무너뜨린 건 또 다른 인간 병기였습니다.